자, 그러면 이제 350조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의 조사로 갑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조사 확인에서 첫 번째 타겟, 일단 분명직권과 장사법의 내용을 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이 나오는데, 이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은요, 일단 기준이 되는 공부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을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모두 조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 다 안 나오기 때문에 개별법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나아가서 부동산 종합 정보망이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 포털, 부동산 종합 정보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온나라. 교재에 써있죠? 온나라. 여러분들 실무 가시면 이거 온나라 엄청 보실 거예요. 그래서 확인 설명 썼을 때는 온나라를 열어놓고 씁니다. 그래서 온나라 알아두세요. 온나라 go.kr이에요.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부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항들은 온나라를 통하여 더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나라예요, 이름이. 자, 그래서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그러면 공법상 제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공법상 이용 제한이 있고, 또 하나는 공법상 거래 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지는데, 공법상 이용 제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부동산을 이용을 함에 있어서 신고나 허가제를 두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용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용 제한이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제가 있죠. 건폐율 상한제, 용적률 상한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이용 제한이에요. 이용 제한에 관한 법률은 엄청나게 많아요. 상수원 보호구역, 접도구역, 하청구역, 이거 전부 다 이용 제한이에요. 다 부동산을 이용하면서 제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규제는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라 또는 허가를 받아라. 이게 거래규제죠. 그럼 대표적인 거래규제가 우리가 이미 공부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죠.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 농지에 대한 거래규제죠. 또 외국인은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거래규제예요.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지금 현재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규제에 관한 개별적인 내용은 모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와 외국인에 대한 취득신고 허가제도, 이건 이미 앞에서 공부했죠. 했고, 그럼 현재 여기 거래규제 남은 게 뭐만 남은 거예요? 농지취득자격증명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바로 등장하는 게 농지법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인 토지법의 내용이 여기서 나왔던 거죠. 이게 토지거래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법률로 이게 통일이 됐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 넘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농지법의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된 걸로 돼 있죠, 지금. 이거. 그럼 이게 참고로 농지법 있잖아요. 21회, 22회, 23회 때 냈죠. 출제 빈도가. 그리고 24, 25 쉬었죠. 그리고 26, 27 연탁 출제했죠. 한 번 출제 시작하면 한 3번 정도는 냅니다. 뭘 또 삐죽거려. 농지법은 내는 게 우리한테 좋아요. 맞힐 수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어쨌든 농지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오는데, 우리 공법에서 농지법 안 했죠? 지난순환 때도 안 했나요? 지난순환 때는 했어요? 한 번은 했어요? 우와, 다행이네. 끝까지 농지법 안 하신 분들이 있어, 공법에서. 이거. 그럼 내가 아주 환장하지, 그냥. 이거. 자, 그럼 이제 농지법의 내용으로 갑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 한 번 해도 잘 모르잖아. 그죠? 예. 그래도 한 번 들은 거하고 안 들은 건 엄청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자, 그럼 농지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법에 대한 내용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두시는데, 농지법은 대원칙이 경자 유전의 원칙이에요. 경자 유전이 뭔지 알죠? 아, 농사를 지을 자만 농지를 가져라, 이 얘기 아니에요. 경자 유전의 원칙. 이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자만이 농지를 소유함이 대원칙입니다. 농업경영에 사용할 자, 이 자가 농지를 소유함이 원칙이다. 그럼 이 법상 농지가 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딱 15회 때 한번 딱 물어봤는데, 농지의 정의. 그러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에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었다. 그럼 이것은 실제 경작에 사용치 않더라도 무조건 농지로 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법 시간에 지금 농지에 대해서는 전답 과수원 외에 목장 농지가 돼 있었죠. 근데 이제
농지법상 농지는 전답과손이에요. 목적용지는 아닙니다. 다음, 이거 전답과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있죠? 이건 모두 농지로 하는데 단 3년 이상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 농지가 돼요. 그래서 3년 이상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한 토지는 농지로 갑니다. 그럼 3년 이상 다년생 식물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유실수, 좋습니다. 유실수, 또 홍삼, 홍삼이란다. 인삼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3년 이상 다년생 식물이고, 그렇게 쓰면 농지로 가는 거예요. 다만 지목이 임야였어요. 임야는 제외예요. 그러면 산에다가 유실수 심어가지고 3년 이상 쓰더라도 과수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산은 산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야에 대해서는 농지로 바꾸려면 산지 전용호가 받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농로부지, 서로부지, 온실부지가 있습니다. 각종 부지들, 이건 다 농지법상 농지로 가요. 버섯 재배사 부지, 온실부지 다, 농로부지, 서로부지 다 됐죠? 이게 바로 농지의 개념이었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이 법상 거래규제로서 경자 유전의 원칙이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 자는, 농업계획을 하지 않는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이 대원칙인데, 농사를 안 짓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일정한 경우가 있고요. 이때는 소유상한제가 세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소유상한제. 그러니까 첫 번째 개괄점이 바로 이겁니다. 소유상한제. 그래서 상속으로 농지를 받은 거예요. 농사를 안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면 소유상한이 없어요. 그럼 농사를 안 짓는다면 상속받은 농지 중에서 10,000제곱미터 이내에서는 그대로 소유할 수 있어요. 다음 8년 이상 농사 짓다 이농하시잖아요. 8년입니다. 8년 이상 농사짓다 이농하시게 되면 이농 당시 보유농지 중에서 역시 10,000제곱미터 이내에서는 농업계획을 안 하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민이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주말농장용은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하나여 소유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면적은 세대원 전부 합산이에요. 세대원 전부 합산하여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하나여 소유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이게 10,000 아니겠어요? 10,000. 상속이농 만, 주말농장용은 1,000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유휴농지가 많아졌죠. 유휴농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상속 이농의 경우 원칙적으로 10,000제곱미터 이내에서만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를 임대를 해준 거예요. 또는 사용대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그 임대차 기간 동안은 계속 소유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임대를 했다. 그럼 이때는 예외적으로 계속 소유상한을 초과하더라도 소유상한을 넘겨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보도록 하죠. 그러면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인데,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는 임대차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법이 인정하는 바가 아니면 절대 임대 못 해줍니다. 근데요,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농지에 왜 전세권 등기 안 돼요? 네? 토지니까 전세권이 안 된다고요? 제가 아는 우리나라 민법은 토지에도 전세권 설정 등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를 제한하고 있으니까요. 소장농 방지를 위해서 그랬던 거죠. 소장농 방지를 위해서 전세권 등기를 이제 허용 안 한 건데, 근데 농지법에서 이거 임대차는 허용하고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됐죠. 일단. 그래서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이제 농지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면 임대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임대차에 대해서는 일단은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이죠, 이거. 서명 계약해야 돼요.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시골에서요, 야, 박서방, 저 산 밑에 다랑치 땅 벌어먹고 가을에 쌀 한 산 보내라. 그럼 임대한 거죠.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농지의 임차에는요, 대항력을 취득할 수도 있거든요. 대항력 취득할 수 있는데, 이 대항력은 농지 인도를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요. 농지 인도를 받고 시구 읍면장이에요. 시구 읍면장에게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확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임차에는. 그럼 이때 이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겠죠. 임대인의 지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래서 인도를 받고 확인을 받으면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최단 기간도 보호하고 있거든요.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최단 기간은 3년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은
그러면 우리 상가 임대차 계약은 최단 몇 년? 상가 1년, 주택은요? 2년, 농지는 3년. 3년입니다. 그럼 이거 묵시갱신이 있는데 묵시갱신은 임대인께서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요. 거절 통지를 안 했잖아요. 그럼 묵시갱신을 합니다. 그럼 묵시갱신이 됐잖아요. 이때도 3년 이상으로 갑니다. 일단 그래서 임대인만 3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하는 묵시갱신을 해버립니다. 농지는 이게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임대차에 대해 분쟁이 생겼네요. 그럼 이번엔 시군구청장인데 시군구청장에게 이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장은 임대차 관계에 대한 종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임대차 종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종료 명령 나갔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3개월 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 줘야 됩니다. 3개월 내 종료해야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농지법은 지금 현재 임대차에서 3자와 무지하게 친하네. 임대차 최단 3년 이상이죠. 그 다음에 거절 통지도 3개월 전까지만 임대인이 안 해버리면 묵시갱신을 하죠. 종료 명령 나갔어요. 몇 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3개월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있거든요. 이것도 농지 임대차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이 표준계약서는 누가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죠. 농림부 장관.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께서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기타 이제 뭐 요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한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모두 무효예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커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위탁경영이라고 돼 있죠. 농어촌공사 등에다가 농지를 위탁경영을 할 수 있거든요. 위탁경영할 수 있는데 이때 위탁경영 사유, 그걸 우리 쪽에서 이거를 자주 물어봤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저 휴업을 공부한 바에 있었는데 중기업의 휴업, 유효를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유효를 초과하는 휴업이 되죠. 이때 유효를 초과하는 휴업을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들, 위탁경영 사유예요. 그럼 그게 뭐였어요? 기억나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또 징집으로 인한 입영, 또 취약이 있었죠. 취약. 이때는 위탁경영 돼요. 근데 특이한 게 3개월 이상 해외여행 하신대요. 농업인이. 그럼 위탁경영 된다고 그랬죠. 또 선거에 따른 공직에 취임하시는 거예요. 농업인이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한다. 그럼 위탁경영 된다고 그랬죠. 이거 냄새가 나도 너무 나죠? 나만 나나? 냄새 많이 나죠? 무슨 냄새 나는지 알아요? 아니, 우리 농업인이 말이에요. 내일 비 온다고 오늘 당장 마늘 뽑아야 되는데, 이거 놔두고 3개월 동안 해외여행 가겠냐고. 안 그래요? 저기 강남쪽에 계신 분들을 위한 규정이지.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웃기니까 자주 물어보는 거, 출제자도. 이거를 3개월 이상 해외여행, 뭐 한 달로 물어봤다, 6개월로 물어봤다 막 그래요. 이게. 그럼 이것도 3자네? 그래서 일단 이해해두세요. 위탁경영 사유 이 정도. 3개월 이상 해외여행.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은 좋아요. 농업인이 공직에 취임했다, 선거에. 뭐 지방의회라든가 여기에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됐다. 그럼 이제 이때는 위탁경영이 됩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농취증제인데 이게. 이 농취증은요,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농취증의 성격인데, 갑과 을이 서로 농지에 대하여 매매를 하셨네요. 매매하셨는데, 이 매수인 을이 농취증을 못 받아버렸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럼 농지 매매 계약 있잖아요. 이 효력.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무효일까요? 그대로 유효할까요? 매매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어떻게 알아요? 상관없다. 민법 시간에 들으셨구나. 이건 효력 규정 아니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농지에 대한 이전 등기할 때 반드시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농지증을 못 받았다 하여 이 계약,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토지거래와 관한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죠. 그건 효력규정이에요. 근데 농지증은 효력규정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못 받았다 하여 농지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 이제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 판례를 지금 소개한 거예요. 우리는 실무니까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농지증을 받아와야 되는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농지증 발급 대상 계약이거든요. 그럼 농지증 발급 대상 계약은 일단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있는 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농지증 발급 대상 계약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농지 소유권 이전 계약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매매가 있죠. 교환도 있죠. 증여도 있죠. 모두 이거 받아와야 돼요. 근데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라는 전세 계약입니다. 농지증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임대차 전세는 받을 일이 없습니다. 다음, 법률의 규정이와 물권변동 사유 세 가지 있죠. 법률의 규정이와 물권변동 사유 세 가지가 뭐예요? 상소, 판결, 경매. 세 가지 꼭 따져봐야 돼. 이것도 매매교환, 증여하고 상속, 판결, 경매 세 가지는, 여섯 가지는 꼭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상속으로 농지 취득합니다. 농지증 받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근데 경매로 농지 받았거든요. 낙찰 받았거든요. 농지증 내야 돼 안 내야 돼? 이거 내야 되죠. 매각 결정기일까지 내는 거예요. 매각기일에 내는 것도 아니고 대금 완납 시간에 내는 것도 아닙니다. 매각 결정기일까지 꼭 내야 됩니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꼭 경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로 취득하는 거 있죠. 농지를. 그 판결은 짜고 치는 것 때문에 허가, 거민, 농지 다 못 면한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판결로 취득한다. 농지증 받아와야 돼요. 그래야 이전 등기 촉탁해줘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여섯 가지는 다 따져봤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농지를 도시민이 주말 농장용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말 농장용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농지증 있어야 되게 없어야 되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주말 농장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농지증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공법 시간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들어봤죠? 그죠?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에 의한 취득, 농지 전용 협의에 의한 취득, 이게 있는데 이게 농지증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개인이 하는 거라고 이해합니다. 개인이 하는 거. 그럼 농지증 받아야 될까 안 받을까?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됩니다. 근데 농지 전용 협의 있죠? 협의는 짱들이 하는 거라고 이해합니다. 짱들이. 그러니까 농지를 대규모 개발 사업에 쓰기 위해서 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게 바로 농지지용 협의인데 이렇게 취득하는 것은 짱들이 하기 때문에 이건 농지증을 받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엄청 잘 물어봅니다. 농지전용 협의는 아니에요. 근데 허가나 신고에 의한 취득은 받아야 됩니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 또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를 공부했어요.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농지증 의제. 맞죠? 그러니까 토지거래가 받으면 농지증이 의제돼 버린다.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럼 그들은 일정 목적에 취득하겠죠? 농지증 필요 없어요.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내가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있어야 되죠. 다음, 도시지역 알죠? 우리 도시지역이 주상공록이잖아요. 그럼 주상공록인데 주상공에 있는 농지는 절대 농지증 안 받아요. 이건 농지로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 주상공에 있는 농지는. 다만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 있죠?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서 사업에 안 쓴다. 도로 등으로 안 쓴다. 그 농지를. 그럼 농지를 계속 쓰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때는 받아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를 원칙적으로 농지증을 받지 않는다. 감 잡았어요? 그 정도 이해되시고, 나머지는 이제 참고로 농지를 만약에 내가 시효로 취득하는 거예요. 시효. 농지증 받을까 안 받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농지를 시효로 취득하는 거예요. 농지증 낼까 안 낼까? 안 받을 것 같죠? 왜? 이미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공유하던 농지를 분할함으로써 이전 늦게 하는 거예요. 공유농지 분할 취득.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당연히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합병이라는 거 아시죠? 법인의 합병. 농업법인 합병 같은 건데 합병은 포괄적 승계하는 상속과 동일한 현상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합병에 농지 취득하면 농지증 안 받겠네. 이해되셨어요? 전에는 제가 이거 농지증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 두음자 따갖고 이러면 다 암기시켰거든요. 근데 암기하는 게 너무 부담이 많아서 지금 이거는 이해를 하고 가자고요. 들으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고 합니다. 특히 주말농장용 전용 협의 허가 꼭 구분해 놓으세요. 이거 토지거래가 받으면 의제가 된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경매 당연한 거 꼭 기억해야 되죠. 이거.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시효취득, 공유농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두셔야 되고. 자,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절차. 농지증 이제 발급 절차인데 이 농지증에 대한 발급 관할 있잖아요. 관할도 이건 주의해야 되는데 농지증 발급 관할은요. 시구 읍면장이에요. 누가 빠진 거예요, 지금? 군수가 빠졌죠? 군수가. 군수가 빠진 거예요. 시구 읍면장이에요, 이거는. 그래갖고 치사하게 말해요, 이거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등이 발행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X죠. 이거 기출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로 통상인데 여기서는 농지이기 때문에 군수가 빠집니다. 시구 읍면장이에요. 관할이. 그럼 이거 신청할 때 이거는 공동신청 아니에요. 단독신청입니다. 우리 토지거래허가 신청 공동신청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공동신고죠. 근데 농지증은 단독신청이에요. 단독신청입니다. 이거는 단독신청이고 그럼 이때 신청을 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돼요.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첨부해야 되거든요. 그럼 농업경영계획서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이제 공부해요.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이 내용을 공법 시간에 공부하죠.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는 이제 장비 동원계획이라든가 인력 동원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이제 첨부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있죠. 이 경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고 농지증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용도가 똑 떨어지는 거. 용도가 똑 떨어지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았대? 해봤어요? 아니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해봤어요? 아 그래서 나 안 와보라지.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합니다. 농업계획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용도가 정해졌죠? 주말농장용으로 쓰겠다고 그랬으니까. 학교 등의 실습지용으로 취득하잖아요. 용도 정해졌죠? 또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에 의한 취득은 이거 농지증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받을 때 이거 정해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첨부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들은. 그러면 이거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 처리 기간이 며칠이냐? 4일이에요. 4일. 원칙 4일이다. 근데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때는 며칠? 2일 내 처리해줘야 돼요. 2일. 2일 내 처리하셔야 됩니다. 2일이다. 이틀. 그래서요. 우리가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하잖아요. 농지를. 그럼 면적 딱 보고 현지 조사 가갖고 농지를 쓰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럼 바로 줘버려요. 바로 줘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농업경영에서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서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첨부하지 않는다. 이틀이다. 처리기간이. 자, 그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농지 처분해야 되죠. 처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는 이거 일단은 좋은 말로 시군구청장이 통지해줘요. 이번에는 처분하세요 하고 이제 좋은 말로 통지합니다. 유의기한 주겠죠? 유의기한은 1년을 줘요. 1년 내 처분하세요 하고 통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지 않았다. 그러면 처분 명령이 나갑니다. 처분해 하고 명령 나가요. 이때는 기간을 반토막을 딱 냅니다. 6개월 내 기간을 정한 처분 명령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되거든요. 이행강제금은 농지가액의 20%가 매년 부과됩니다. 그러면 이거 5년만 맞아버리면 농지가액 100% 맞아버리네. 맞죠? 그럼 이제 또 헷갈리게 생겼어요. 오늘 토지거래 허가 이용 목적 이거 이용하지 않았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치 않았다. 이행강제금 있었죠. 거기서는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치 않으면 이행명령 나갔죠. 몇 개월 내 기간을 정한다고요? 3개월 내 기간을 정한 이행명령 나왔고
이것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최고 10%였죠. 이건 처분명령이 몇 개월? 6개월이고 이거는 최고가 아니고 확정금 20%예요. 이거는. 그럼 숫자 기억하기 좀 낫네. 우리 지금 교재에서 토지거래과제가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그게 1번. 그럼 이행강제금 최고 몇 프로? 10%. 맞죠? 이행명령 몇 개월? 3개월. 이게 두 번째 나왔죠? 두 배네. 처분명령도 6개월이고 이행강제금 20%고. 감 잡았어요? 일단 그래서 그 정도.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쪽에서 농지법에 대해서 주로 출제했던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공법 시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작년에 어떻게 나왔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356쪽에 작년 기출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개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OX, X. 바로 정답이네 뭐. 그죠? 우리를 너무너무 무시한 아주 불쾌한 지문이죠. 예. 자, 그래서 1번 정답이었습니다. 합산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2번 질문.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한다. 또 물어봤죠? 맞고요. 3번.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자 지분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거 합병은 상속과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일어났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상속 농지증 안 받는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되고. 다음 4번. 징집으로 인한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 후 약정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고. 다음 5번입니다. 농업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맞아요. 이건 농지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농지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사항 조사, 권리관계 조사,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사항의 조사가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기타 확인 설명 사항인데 시설 상태와 벽면 도배 상태예요. 그럼 시설이라는 것은 수도, 전기, 가스, 소방이죠. 이거 현장 조사죠. 벽면 및 도배 상태도 현장 조사해야 되겠죠. 공부 조사가 아니죠. 근데 이거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시설 벽면은 하자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 옆으로 갑니다. 환경 조건, 입지 조건. 환경 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 세 가지라는 거 기억하고 있죠.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환경 조건 세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럼 이거 현장 납사죠. 물론 환경 조건도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선호시설이에요.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이 1km 내에 있는가 여부인데 이거 현장 납사에 조사해야 되죠. 다음 입지 조건. 입지 조건 뭐가 들어가는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들어가고 있죠.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이죠. 이게 바로 이제 입지 조건이에요. 그럼 이거 현장 납사해야 되죠. 넘깁니다. 취득 관련 조세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이거는 이제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보유 양도 관련 조세는 조사 확인에 의무가 없지만 매매 중개 시에는 체납 여부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되어 거래 예정금에 따른 중개보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이거를 알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이 정도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조사 확인 끝났죠? 그럼 360쪽에 확인 설명서의 작성이 나오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그럼 지금 조사 확인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서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네 문제라는 게 분묘기지공과 장사법 하나, 농지법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이거예요. 설명서에 계속 두 문제 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시험에서. 그래서 이 확인 설명서는 이거는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확인 설명서의 기재 내용을 기억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기재 요령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오리지널 실무예요. 서식 내용을 통째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작성 요령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꼬박꼬박 출제되고 있네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왜 부담스러워하느냐. 확인 설명서 서식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죠. 중세물의 종류에 따라서 네 가지가. 그래서 1번 서식이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고 2번 서식이 비주거용이죠. 그 다음에 3번 서식이 토지 서식이고 4번 서식은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 서식이죠. 이거예요. 그래서 각 서식이요. 페이지가 3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3페이지가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작성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내용이 2페이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토탈 합하면 8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두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영문서식도 다 있는데, 영문서식은 뭐 있다는 것만 알고 일단 뭐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기 때문에 주거용 서식을 철저히 기재 내용과 기재 요령을 숙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식은 차이점만 기억하면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차이점, 주거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이제 연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교재 지금 360쪽 맨 밑에서부터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기재 내용 기재 내용 및 기재 요령 그래가지고 쪼개놨죠, 이거를. 주거용 건축물 서식을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번 순환에도 이걸 보기보다는 차라리 서식을 통째로 보시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교재 369쪽에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먼저 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이제 눈여겨보실 게, 지금 설명서 서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목이 여기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할 때 근거자료 제시했던 거 표시한 라인이 있죠. 근거자료 라인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상태 완한 자료 요구사항 라인이 있죠. 그 다음에 유의사항이 있고, 그 밑에 로마자 1번 그래갖고 개업공사에 기본 확인사항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중간에 로마자 2번 그래갖고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돼 있죠. 개업공사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은 중개보수 쓴 나눠 있고, 마지막 칸은 서명날인 칸으로 돼 있죠. 확인설명서 구성이 네 서식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할 게 뭐냐?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거냐,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거냐. 이걸 꼭 구분해야 돼요.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기본에 들어가는 거냐, 세부 들어가는 거냐. 근데 문제는 지금 기본 확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본 확인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개업공사가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 못 하고요. 직접 의뢰인에게 이걸 공부상 조사든 현장 조사든 직접 개공이 조사하여 기재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 메모 안 돼 있는 분들은 옆에다 이거 메모 해놓으세요. 기본 확인 사항 그 옆에 가로 열고 직접 조사 기재라고 메모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세부 확인이라고 돼 있죠. 세부 확인은 말이 세부 확인이지, 이건 사고 가능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부 확인 사항란은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하는 난이에요. 그래서 이거 메모 안 되면은 메모 이렇게 해놓으세요. 협력 요구 기재 이렇게.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시험에서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다음 중 개업공사가 직접 조사에 기재한 사항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그러면 세부에 들어가는 거 골라라 이 얘기죠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말은 기본 세부로 돼 있지만 실은 기본은 개공이 직접 조사하는 사항이고, 이거는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기 기재하는 사항이에요. 이걸 꼭 구분해 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럼 서식으로 다시 갑니다. 그 369쪽에 맨 위에 이제 확인 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돼 있고, 1번 서식에 이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표시하게 돼 있죠. 구분 표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 근거 자료란이 있죠. 거기에 등기 권리증 표시하게 돼 있고, 등기사항 증명서 제시했던 거 모두 표시해야 돼요. 거기 지형도 같은 건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형도 같은 거 없죠? 이게. 그다음 부동산 종합증명서도 없네요. 맞죠? 종합증명서도 없습니다, 거기. 제시했으면, 종합증명서 제시했으면 그걸 기재해야 되죠, 기타란에. 그 다음에 이제 상태 원한 자료 요구 했다가 이제 불응하게 되면 불응사실을 그 상태 원한 자료 요구 사항란에 모두 기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에 뭐가 들어가느냐. 1번, 대상물건의 표시란이죠. 대상물건의 표시란은 토지와 건물로 나눠놨죠. 그리고 토지는 소재지 면적 지목을 기재하게 돼 있고, 건물은 전용면적 대지 지분, 준공 연도, 구조 용도, 방향을 기재하고 위반 건축물 여부까지 다 기재하죠. 이번에 추가된 게 건물란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설명서 서식이 지금 현재 입법 예고돼 있어요. 개정을 입법 예고해 놨는데 여기에 건축물란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진 설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진 능력하고 내진 설계 여부가 들어갑니다. 내진. 건축물 내장에 그거 표시된대요. 이 건물이 만약에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이었다. 그럼 건축물 내장에 그거 표시된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걸 추가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나중에 이제 확정되면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당장 우리 다음 순환서부터 지금 서브노트로 나가죠? 5, 6월 달에. 그래갖고 서브노트 다 해놨다가 지금 입법예고 나오는 바람에 지금 싹 새로 수정하고 있어요. 다시 내용을. 어쨌든 그래서 대상문의 표시랑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방향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지휘하곤 나머지 그 대상문의 표시라는 대장을 보고 기재하는 게 맞겠네요? 맞죠? 대장 보고 기재한다. 그러니까 물건의 표시란 대장을 보고 기재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두 번째 2번 란 권리관계란이죠. 권리관계란은 등기부 기재사항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권리관계란은요, 등기에 나타난 권리 있죠. 2번. 이거는 전부 다 2번에 기재합니다. 등기부에 나타난 권리는. 그러니까 소유권과 소유권 외로 나눠서 등기부에 나타난 권리는 전부 다 2번 등기사항 증명서로 보고 기재하면 돼요. 문제 없죠? 다음 이제 3번 난입니다. 3번은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사항 난이죠. 그러면 이 3번 난은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 난인데, 일단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기재하게 돼 있네요. 이거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 보고 기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이 나오죠. 그 부분 꼭 기억해야 되죠. 이거 엄청 잘 문다 그랬어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뭘 보고 기재한다? 시군 조례. 시군 조례 보고 기재한다.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시군 조례다. 그럼 우리는 평택시 조례인가요? 맞죠? 평택시 조례 맞아요. 그래서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공개시설과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죠. 이 부분은 개공이 직접 조사에 기재합니다. 개공이 직접 조사 기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라든가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이 이렇게 있죠. 이거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기재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기재하고, 그 밖에 그럼 공부에서 안 나타난 사항 있죠.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뭘 보고 기재하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종합 정보망, 온나라. 공부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온나라를 보고 기재합니다. 부동산 종합 정보망을 보고 기재한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거 할 때가 됐죠. 이제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 있죠. 이 부분은 임대차 중개시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제목 3번 제목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임대차 세모. 임대차 세모라고 해야 돼요. X라고 하면 안 돼요. 임대차 중개시는 3번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란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거.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다음 이제 4번 난. 입지조건란으로 내려가요. 그럼 4번 입지조건란은 이거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에 들어가고 있죠? 주차장의 동그라미. 주차장 입지조건이에요. 이거. 기억 꼭 하세요. 그 다음에 교육, 판매, 의료설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입지조건란. 이거는 현장답사에 조사하면 되죠? 문제 없고. 다음 5번 난. 관리에 관한 상란이죠? 경비실 관리 주체. 이것은 현장답사에 조사하는 거 맞죠? 그럼 넘깁니다, 이제. 기본 확인사항 첫 번째 페이지 다 봤고. 그 다음 이제 6번 난이 비선호시설이에요. 1km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비선호는 이거 현장답사하는 거 맞아요? 맞죠? 1km 밑줄 그어놓고 현장답사 기재한다. 다음 7번 난 거래 예정금액 기재란이죠? 그럼 거래 예정금액 이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금액을 기재합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 금액을 기재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금액을 기재한다. 근데 여기에 개별 공시지가 기재란이 있죠. 그 다음에 건물 공시가격도 기재하게 돼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이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 집인가요? 주택가격 표준지 가격으로는 이명희 회장님 집이 표준지 가격으로는 제일 비싸고, 실제로 제일 비싼 집은 아마 이건희 회장 집일 겁니다. 이거 어쨌든 그게 공시가격이죠. 건물 공시가격. 그래서 어쨌든 공시지가와 공시가를 기재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이에요. 중개 완성 전의 거래 예정금액과 중개 완성 전의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가격을 모두 기재하는데,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 있죠. 요것은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요. 역시 임대차 세모. 그 두 개는. 근데 거래 예정 금액은 꼭 기재해야 돼요.
근데 개별 공시가와 건물 공시가격은 임대차 중개시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8번이 취득 관련 조세의 중림이 세율 라인이죠. 그럼 취득 관련 조세로서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세율까지만 기재하면 돼요. 근데 거기 밑에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이래놨죠? 이거 누가 모를까봐 손님들이 하도 우기니까 아예 딱 못 박아놨어요. 이 과세 기준을 6월 1일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취득 관련 조세란 세 가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인데 이 부분은 임대차 중개시는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X예요. 임대차 X.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 4개 나왔네, 또. 4개 나오면 무조건 주시면 되죠. 공법상 제한, 생략할 수 있죠. 개별 공시가, 건물 공시가 생략할 수 있죠. 취득 관련 조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두세요. 자, 다음 이제 세부 확인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9번 난이에요. 9번 난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난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요, 미공시 권리라든가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라든가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 있죠. 고가의 정원석이나 정원수, 광고탑 이런 것들, 부착물 미공시 사항을 전부 다 구분해 기재한다. 그러니까 등기된 권리는 전부 다 2번 권리관계란에 기재한다고 했어요. 근데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들 있죠. 이건 전부 다 어디다 기재한다고요? 9번 실제 권리관계란에 기재한다.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조사 확인할 때는 미공시 권리들은 현장 답사하자고 그랬죠. 근데 법정사건 조사로 현장 답사 갔거든요. 땅바닥 아무리 쳐다봐도 이거 써있다고 안 써있다고요? 안 써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놓치면 사고 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쓰는 자가 제일 잘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 기재 요령이 어떻게 되냐면 쓰는 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점을 또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이게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것도 물론 자료 요구할 수는 있어요. 미공시 권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다가구 같은 거, 다가구 주택 중개할 때 임대차 내역, 임대인한테 자료 요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거. 그 다음에 이제 10번 나는 시설물의 상태 라인이죠. 그럼 시설물의 상태, 이거는 건축물의 내 외부 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내부 시설로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전부 다 내부에 있죠. 이 소방이 바뀝니다. 소방이 지금 비상벨로 되어 있죠. 소화전 비상벨. 주거용에서 이 부분이 바뀌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로 바뀝니다. 입법 예고된 사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상벨 가지고 엄청 울고 먹었는데 이제 비상벨 갖고 울고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주거용에서. 그래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로 바뀐다. 이게. 우리 요즘 그 소방법이 바뀌면서 주택에도 그저 경보용 감지기 설치해야 된다면서요? 그죠? 그거 설치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그 우리 집에도 그저 이게 뭐지? 소화기 그거 또 갖다 놨잖아요. 할 수 없이. 집에 소화기 다들 있으시죠? 예. 그 딸내미 방에다 넣어놨더니 딸내미가 와가지고 나 이거 비교자라고 하는 거지. 하고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거용 건축물에서 소방 부분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비상벨하고 소화전을 빼고 그렇게 이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난방방시 연료공급 승강기가 들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그 밖에 시설물 있죠. 그 밖에 시설물 찾았어요? 거기는 뭘 기재한다고 그랬어요?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가정 자동화 시설. 밖에서 뭐 보일러 끄고 막 그런 거 있다면서요. 원격 조정해갖고 그런 시설이 있으면은 가정 자동화 시설이 있으면 거기다 기재합니다. 이거. 그래서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이게 바로 시설에 들어가는 내용이었고, 그럼 11번은 벽면 도배죠. 문제 없고. 그 다음에 12번은 환경 조건 세 가지라고 그랬어.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요, 시설 벽면 도배 환경 있죠.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기재하라고 그러냐면, 원래 우리가 조사 확인할 때는 현장 답사였는데, 이거 기재 요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행사하여 이제 이걸 확인한 다음에 기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세부 확인으로 돼 있지만 이거 네 가지는 분명히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기 기재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기본에 들어가는 거냐 세부에 들어가냐 그러면 이때는 딱 세부에 들어간 네 가지를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13번에 나와 있고 이 13번은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금액뿐만 아니고 산출내역까지 정확히 기재해줘야 되죠? 산출내역까지 모두 기재하게 됐으니까 거리 예정금액에 따른 보수액과 예정금액에 따른 보수액과 산출내역을 모두 기재한다.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본 확인설명서, 보증관계증서를 교부합니다 라고 돼 있고 연월일 기재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안 받았던 오리발 내밀까봐 거기다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매도 매수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또는에 동그라미 쳐놓고 또는 근데 개공과 소속공사는 서명 및 날인이죠? 서명 및 날인이다. 그 점 동그라미 쳐놓고 및 감 잡았어요? 여기까지. 이게 바로 주거용 서식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넘기면 나머지 서식들은 차이점만 기억하자고 했죠? 그럼 비주거용으로 갑니다. 이제 372쪽. 이 비주거용 서식에서는 지금 제목 밑에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이라고 돼 있죠? 밑줄 긋고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을 보세요. 거길 봤더니 번호가 7번까지가 있죠? 그죠? 근데 주거용은 8번까지가 있죠? 여기 보세요. 주거용 8번까지가 있잖아요. 책 넘기지 말고. 그죠? 그러면 지금 기본에 있는 게 한 가지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비주거용은. 그래서 어디다 메모하냐 하면요.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1번에 있죠. 372쪽. 기본 확인 사항 제목. 찾았어요? 거기 여백 있죠? 거기다가 잘 보이게 비선호시설 X라고 딱 메모하세요. 기본 확인 사항이란 말 옆에다가 1번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비선호시설 X. 이거 엄청 잘 묻거든요. 기억 꼭 하세요. 비비에 비비. 비주거용은 비선호 쓰는 난이 있다 없다? 없다. 비비. 비주거용에는 비선호 쓰는 난이 없어요. 아셨죠? 기억해 두시고. 다음 세부 사항란 보세요. 세부 확인 사항란. 세부 확인은 지금 비주거용에는 3개밖에 없죠. 그죠? 통째로 하나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부 확인 사항 옆에다가 그 여백 있죠, 역시. 환경 조건 X. 환경 조건 X. 됐습니까? 환경 조건 쓰는 난이 없어요. 물론 도배도 쓰는 난이 없는데 그건 이제 차치하고. 자, 여기서 기억하고 갑니다. 비주거용에 비선호 없다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이거 엄청 잘. 비비. 비주거용에는 비선호가 없다. 그 점 기억해 주시고 환경 조건 있죠. 이거 엄청 잘 묻는데 일조소음 진동 기재란이 있는 서식은 유일하게 주거용뿐이에요. 다시 일조소음 진동 환경조건란이죠. 이거 기재란 있는 게 유일하게 어떤 서식이 있다고요? 주거용에만 있다. 나머지는 다 없어요. 명심하세요. 엄청 잘 묻습니다. 이거.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넘깁니다. 토지서식. 토지서식은 375쪽에 이거 건물에 관한 사항이 사글이 다 빠져야 되죠. 건물 관련 사항이. 그러면 기본 확인 사항 옆에다가 뭐라고 메모하면 되느냐? 일단 관리 X. 관리에 관한 사항 기재란이 없어요. 경비실 관리 주체, 토지에 있을 턱이 없죠? 한 장 넘기시면 세부 확인 사항을 딱 봤더니 덜렁 실제 권리관계만 남아있죠? 그러면 세부 확인 그 사항 제목 옆에다가 시설 X. 당연히 없죠. 뭐 이건 쓰나 마나인데 벽면 X죠. 벽면 도배도 X죠. 뭐 당연히 벽면 X. 또 하나가 뭐 X? 환경 X죠. 됐습니까? 토지서식 이 정도 이해하고 넘깁니다. 입관공. 입관공 서식은 아주 단촐합니다. 단촐한데 물건 표시 쓰는 란이 있고 권리관계 쓰는 란이 있고요. 재단 목록 또는 임목의 생유 상태 있죠? 찾았어요? 그거 동그라미예요. 재단 목록과 임목의 생유 상태 쓰는 란이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입지 이런 거 쓰는 난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뭐 당연히 없어요. 입지라든가 뭐 관리 뭐 이런 거 쓸 일이 없죠. 환경조건 쓸 일도 없고 비선호 쓸 일도 없어요. 이거
입광공에는. 그리고 이제 세부 확인 사항에는 당연히 덜렁 실제 권리관계만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예정 금액 쓰는 난이 있고요. 중개보수 쓰는 난이 있고요. 실제 권리관계 쓰는 난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 그럼 네 서식 다 봤죠? 그럼 이번 순한테 기억을 꼭 해둘게. 비주거용에는 비선호 쓰는 난이 없습니다. 비비 기억해 주시고, 환경 조건은 유일하게 기재 서식이 있는 게 주거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임대차 중개시는 네 가지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에 빼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 그럼? 공통 기재 사항이 뭔데? 네 개. 네 서식 공통. 이거는 암기 사항 아니고 이해할 사항이에요. 들어만 두세요. 조금 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공통 기재 사항인데요. 들어만 두시면 이거 이해할 사항입니다. 암기할 사항 아니에요. 애써서 기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서식 모두 물건을 중개하고 있으니까 물건에 표시란 다 있어야 되죠. 네 서식 모두. 네 서식 모두 이거 권리관계 기재란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권리관계 기재란 있어야 되고, 그럼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나타난 권리는 모두 권리관계란에 쓴다고 그랬고,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는 전부 다 실제 권리관계란에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네 서식이 모두 미등기 권리도 써야 되니까 실제 권리관계란 네 서식 모두 있어야 되죠. 그다음 네 서식 모두 거래 예정 금액 쓰는 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서식 모두 취득 관련 조세 쓰는 날 있습니다. 다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네 서식 모두 중개보수 기재란 있어야 되죠. 이게 공통이에요. 이 공통 내용에다가 입광공 서식은, 입광공 서식의 내용은요, 여기에다가 뭐만 들어가 있느냐? 재단 목록과 입목의 생상태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입광공에는 입지, 환경, 비선호 이런 거 쓰는 거 다 없어요. 감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공통 내용이 이거다. 이건 암기 사항이에요. 이해할 사항이에요. 네 서식 모두 있을만 합니다. 이거는. 감 잡았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설명서가 이거였고, 그럼 문제 풀리나 한번 보죠. 앞으로 가서 작년 문제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 작년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교재 그죠? 367쪽이 있죠? 맨 밑에 오늘 유인물과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367쪽 맨 밑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 사항 중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공원. 이거네요. 공원 쓰는 거 없었죠? 대중교통수단 있죠? 주차장이 있었죠? 교육시설, 판매시설, 도로 있었죠? 공원. 얼마나 쉬워. 그럼 한 장 넘기시면, 공사운영상 개업공사가 토지에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볼게요. 토지라고 그랬죠? 그럼 토지 동그라미 치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스킬들을 연습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동그라미 쳐야 되느냐? 만약에 보기에 환경 조건이 있으면 바로 X 치고 시작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환경 조건은 유일하게 서식이 뭐만 있다고요 지금? 주거용에만. 근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환경 조건에 동그라미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첫 번째, 비선호 시설, 유무, 기재해야 하네요. 비선호가 없는 것은 유일하게 비비라고 그랬어요. 비비 지금. 토지에는 비선호가 있죠. 비주거용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비비. 근데 토지에는 있죠. 입광공에는 물론 없지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있어요. 아까 그럼 비선호 없었다면 제가 X 했죠, 이거. 비선호 메모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비에 비비. 그럼 토지에는 비선호 있다는 얘기죠. 그럼 5고. 그 다음에 지금 니은 지문입니다. 환경조건 X 바로 나가야 되죠, 이거. 바로 나갔어야 되고. 다음 관리주체. 토지에 있을 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X고. 공법상 이용되는 거리구제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됩니다. 5고. 그 다음에 접근성 입지조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해당하는 거 몇 개? 3개. 감 잡혀요? 난이도 상이라고 그랬죠? 난이도 상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서식 자체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연습이 되면요, 쉽게 잡아냅니다. 쉽게 잡아내, 이거. 쉽게 풀어내버려, 이거. 근데 이제 난이도는 상이에요, 일단.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그럼 다음 주에는 4, 5, 6장 또 다 나가야 돼요? 다음 주 우리 또 종강이잖아, 지금. 무슨 놈의 종강이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몰랐어. 자, 너무 좋아서 그러시는 거죠, 지금?
자, 유인물 보겠습니다. 1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중개기의 형태는 무엇이냐? 기억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중개업의 조직화와 능률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이게 뭐예요? 공동이죠, 뭐. 개업공사의 중개기술과 지식, 신뢰도가 높은 수준이어야 돼. 그래야 공동위기가 성공합니다. 부동산 거래망 등이 확충되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공동이 성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답 4번이고 2번, 전속계약상 기재란이 없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서식을 암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개보수 기재란이 있었죠? 중개기약 유효기한도 있었죠? 그러나 환경조건 기재란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이거는. 중개계약서에 있을 턱이 없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은행융자 권리금 제세공과금 있었죠? 쓰는란 있었고 공법상 규제 및 제한사항도 기재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아주 어려운 문제. 이건 난이도 상이에요, 무조건. 계약서를, 중개계약서를 물어봐버리면. 다음 3번입니다. 공부를 통한 증상물의 조사 확인에 있어 옳은 것은 작년 문제 유사 문제인데 1번입니다. 토지의 경계, 지형 및 지세는 지적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OX. X. 뭐가 틀렸어요? 지세가 틀렸어요. 지세는 현장 답사예요. 2번 질문. 건물 등기 기록 을구를 통하여 환매권의 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을구의 밑줄, 환매권의 밑줄. OX. X죠. 환매권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죠. 그러니까 매매할 때 부기 등기로 하는 거죠. 부기 등기로 갑구에 기재하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을구에서는 환매권 절대 확인 불가해요. 그래 틀렸고. 3번.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건물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대장으로 방향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틀렸고. 4번. 건물의 구조는 건물 등기상 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구조라고 그랬어요, 지금. 등기상 증명서가 아니죠. 대장으로 확인해야 되죠. 틀렸고. 5번. 소유자의 지분이 토지장과 토지 등기 기록이 서로 달라서 토지 등기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잘했죠? 소유자의 지분은 권리관계에 불치죠. 그러니까 일단은 등기상 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 기록을 봐야 돼요. 5번 정답이었습니다. 난이도 하. 4번 넘어갑니다. 분묘기권 장사법 틀린 것은 1번. 외관상으로 봉분이 설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게 평장암장이죠. 취득 불가. 2번.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 후 30일 내 묘지 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 신고한다. 개인 묘지 30일 내 사후 신고. 맞죠? 30제다. 개인 자연장지도 마찬가지. 다음 3번. 공설묘지 안에 분묘 한기 및 당해 분묘 시설물의 설치 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탑재한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맞죠? 한기당. 4번. 장사법상 분묘 설치 기간은 60년으로 본다. 한다. OX. X. 몇 년으로 한다? 30년으로 한다 그래야 돼요. 다만 1회 안에 30년 연장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30년으로 한다 그래야 돼요. 최장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이 60년이에요. 5번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존속된다. 맞죠? 다음 5번 내려갑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거용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럼 주거용에 동그라미 딱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문에 만약에 이거 주거용에 뭐 별 다른 주거용은 그런데 뭐 비주거용으로 물어봤는데 환경조건이라든가 비선호가 들어가 있다. 그럼 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갑니다. 1번. 대상 물건에 표시라는 건축물 대장 등본 및 토지장 등본을 확인하기 전한다. 맞죠? 2번 지문. 무허 건물, 고가의 정원석 등에 대한 이거 미공시 물건이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 제가 미스했는데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난 중 이 말만 딱 삭제하세요. 자, 그럼 다시 읽습니다. 무허 건물, 고가의 정원석 등에 대한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란에 기재한다. OX. 지금 무허 건물이란 고가의 정원석, 정원수입니다. 이거 미공시 물건이죠. 미공시 물건은 여기다 기재하는 거 맞잖아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 맞죠? 맞아요. 맞습니다. 다음 4번 지문, 3번 지문. 건폐율 상함이 용료상하는 시군주를 확인하기 전한다. 맞죠? 이것은 토지이용계 확인서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엄청 잘 바꿔내고. 5번, 4번 1km 내 쓰레기 소각장이나 비선호시설의 유무도 조사에 기재한다. 맞죠? 이걸 비주거용으로 물어봤다면 4번 정답이에요. 그냥. 맞죠? 다음 5번 지문. 중개 보수 및 실비에 대해서는 계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아니죠? 거래 예정 금액에 따라 정확하게 산출한 금액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 틀렸어요. 자, 그럼 6번 내려갈까요? 이게 작년 문제 또 유사 문제인데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상 입지 조건란에 기재하는 것이 아닌 것은 교육시설, 주차장, 소음진동, 판매시설, 도로. 뭐예요? 소음진동이죠. 이거는 입지 요건에 가는 게 아니고 환경 요건에 들어가는 아니죠? 소음진동은. 그러니까 정답 3번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